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저 막연하고 과장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경험을 하고 말았죠.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용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볕이 갓 닦아놓은 마룻바닥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 담가둔 오이 소박이가 맛있게 익었을까 싶어 냉장고에서 막 꺼내 맛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삭하고 씹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 퍼지는 시원한 맛에 잠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용수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줘야겠다.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생각하며 김치통 뚜껑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 짧은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요즘 하도 이상한 광고 전화가 많아서 웬만하면 아는 번호가 아니면 받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화기를 들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제 평온했던 오후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죠. 박지순 씨 되십니까? 여기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니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김용수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용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어디 다쳤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환자분은 오늘 오후 2시 15분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명하셨다고요? 누가요? 우리 용수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멀쩡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집을 나선 아이였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새로 산 셔츠가 잘 어울리냐며 제 앞에서 아이처럼 빙글 돌아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아들이 죽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신 누구야? 장난 전화하지 마. 저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침착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죠. 보호자분, 마음 아프신 건 알겠지만 사실입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손에서 힘이 풀리며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들고 있던 오이 소박이 그릇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작은 행복을 주었던 초록색 오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를 수 없었죠. 그저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막 속에서 제 심장이 더는 뛰지 않는 것 같은 기분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는지, 지갑과 휴대폰은 어떻게 챙겼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생각만이 제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저만 빼고 세상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를 한 간호사가 부축해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갑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저는 수십 번도 더 넘어질 뻔했어요.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죠. 마침내 영안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인 문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어요. 그래, 지연이가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지연이의 다음 행동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필이면 용수 씨가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하얀 천에 덮인 채 차갑게 누워있는 제 아들, 용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용수야,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눈 좀 떠봐. 엄마 왔어. 저는 아들에게 기어가 붙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미동도 없었죠. 그제야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제 세상이, 제 우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편을 잃은 아내라면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슬퍼하며 넋을 잃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며 장례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용수 씨가 편히 못 가요.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장례식장부터 알아봐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무적인 건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 이곳저곳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 장례식장이죠? 빈소 하나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방으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 길인데 가장 작은 방이라니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용수 가는 길인데 그래도 친구들도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올 텐데 너무 작은 곳은.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지연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용수 씨는 복잡한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는 추세예요. 사람 많이 부르고 시끄럽게 하는 거 용수 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도 마음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저런 태도에 일일이 대응할 기력이 없었죠. 그저 지연이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처리했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영정 사진을 고르고 수의를 맞추고 부고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 막힘이 없었죠. 그 모습이 꼭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남편을 잃은 충격에 저러는 것일 거라고 애써 그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장례식 내내 지연이는 상주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추는 듯 했지만 그들의 위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눈가는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조문객들이 더 슬퍼하며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죠. 지연이는 그런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그녀는 어김없이 구석으로 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장례 절차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할 곳이 많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순간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빈소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기둥 뒤에 숨어서 몸을 웅크린 채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응, 거의 다 정리됐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네.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할 말은 아니었죠. 그것만 처리하면 바로 응, 알지? 그때 말했던 거.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 살짝 상기된 듯한 표정. 그 어디에서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어요. 우리 세상이라니, 누구와 우리 세상이라는 걸까요? 용수가 죽었는데 누구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저는 제 아들의 죽음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며느리 문지연은 더 이상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자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는 며느리의 뜻대로 정말 조용하고 간소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아들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물만 간신히 마시며 그저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죠. 눈을 감으면 아들의 웃는 얼굴이, 눈을 뜨면 마지막으로 보았던 차가운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폐인처럼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의 유품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에 가서 아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그곳에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벌써 10번은 넘게 건 전화였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그녀는 제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통화 내용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데 며느리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니면 혹시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까지 미치자 더는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아들 내외가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기를. 지연이가 문을 열어주며 어머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수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꾸렸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하며 이곳을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구 하나, 소품 하나를 고를 때마다 저와 상의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현관 앞에 도착해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집에 없나? 어디 나갔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없다는 건 적어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아들이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도어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생일과 제 생일을 조합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비밀번호였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어록에서는 경쾌한 멜로디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삐비빅 마이너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삐비빅 마이너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며느리가 그새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들과 저만의 추억이 담긴 비밀번호를 지워버린 것이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왜? 도대체 왜? 저를 막아서면서까지 이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집 안에서 쿵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분명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지연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좀 열어보거라. 저는 이성을 잃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를 다급하게 끄는 듯한 소리,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제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저 집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112 버튼을 누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제 아들 집인데요. 며느리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제발,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문에 귀를 기댄 채 안의 상황을 살폈어요. 잠시 부산스럽게 들려오던 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섬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제 심장을 더욱더 옥죄어 왔습니다. 곧이어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신고한 경찰 2명과 함께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죠. 경찰은 제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며 상황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 주인 아드님의 어머님이 맞으십니까?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문을 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저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아들과 제가 모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과 안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그리고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죠.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경찰들의 표정도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난 후 경찰은 열쇠 수리공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리공 아저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공구 가방을 열고 도어록을 해체하기 시작했죠. 위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져 저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문이 열렸을 때 아무 일도 없기를. 그냥 제가 예민해서 벌인 해프닝이기를.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문 너머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실은 온통 이삿짐을 싸는데 쓰는 커다란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야반도주라도 하려는 것처럼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해체되어 박스 안에 담기거나 담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혼할 때 제가 직접 골라주었던 소파에는 하얀 천이 씌워져 있었고 아들이 아끼던 책들로 가득했던 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것은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아들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는 벽에서 떼어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제 아들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끔찍한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풍경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흔적을, 이 집에서 김용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잔인하고 악의적인 행위였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신의 현장 중심에 제 며느리 문지연이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들이닥친 우리를 보고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아마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와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보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을 내뱉었죠. 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뭐 별일 아니야. 그녀는 잠시 통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하더니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응, 보험금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이걸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정리하고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험금 새 출발. 제 아들의 목숨값이 저 여자에게는 고작 다른 놈과의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이었던 겁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수상하게 통화하던 이유가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집안의 모든 것을 처분하려던 이유가, 그리고 저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 저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제 귓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외치는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제 아들의 죽음 뒤에는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팔에는 차가운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죠.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경찰들이 저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일시적으로 실신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다정한 위로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 지연이의 그 악마 같은 미소와 보험금으로 새 출발할 거야 라고 말하던 잔인한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거든요. 몸을 추스르고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어요. 경찰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지연 씨는 고 김용수 씨의 법적인 배우자, 즉 상속인입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처분하든 보험금을 수령하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 여자가 아들 목숨값으로 다른 놈이랑 희희낙낙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지연 씨가 아드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악녀의 편이었죠. 저는 허탈한 발걸음으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들의 신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져 다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안 곳곳에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몇 해 전 제 생일에 아들 용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 환한 미소를, 저 따뜻한 온기를 이제 두 번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고 체념을 넘어선 결심이었죠. 용수야, 이 어미가 너무 미련했구나. 내 아들이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 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릴게. 네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야만 했는지, 그 계집이 네 뒤에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이 엄마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네가 겪었을 고통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줄게. 그러니 하늘에서 조금만 지켜보고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법이 저 악녀를 심판할 수 없다면 제가 직접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 악랄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마지막 남은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굳게 섰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 결심을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용수야, 엄마 믿지? 이 어미가 꼭 해낼게.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굳게, 아주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독한 복수심으로 승화시킨 차갑고도 결연한 투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눈물 나는 복수의 서막이었죠. 경찰서를 나온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제 안에 타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그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느리 문지연은 이미 아들의 집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의 집은 텅 비었고 제게 남은 것은 가슴을 애는 슬픔과 무력감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내 아들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에야 잠시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 건강하고 환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힘들어해? 아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꿈인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엄마를 두고 먼저 갔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아들. 제 등을 토닥여주던 아들은
저를 부드럽게 떼어놓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만 하고 있지 마. 내가 엄마 힘들 때 쓰라고 남겨둔 거 있잖아. 잊어버렸어? 남겨둔 거? 그게 뭔데? 제가 되묻자 아들은 그저 씩 웃기만 할 뿐 대답 없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타게 소리쳤죠. 용수야, 가지마. 용수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꿈속에서 아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엄마 힘들 때 쓰라고 남겨둔 거 있잖아.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꾼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득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추석을 쇠고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죠. 그때 아들이 무심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제 앞으로 된 것 중에 엄마랑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엄마 비상금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저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한다며 타박을 주기까지 했죠. 얘는 무슨 벌써부터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니. 그럴 돈 있으면 네 와이프랑 맛있는 거나 사 먹어. 하지만 아들은 그저 웃으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정말로 혹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 거리에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 남긴 무언가가 있기를. 이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만 물어뜯었죠. 마침내 제 번호가 불리고 저는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저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혹시 제 아들 이름이랑 제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된 계좌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은행 직원은 잠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건네자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조회하기 시작했죠.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제 심장이 쿵,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된 예금 계좌는 따로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그냥 헛된 꿈이었나.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구나. 실망감에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 잠시만요, 어머님. 계좌는 없는데 개인금고가 하나 있네요. 김용수 고객님과 박지순 어머님 공동 명의로요. 개인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인금고요? 네. 작년 10월에 개설하셨네요. 두 분 중 한 분만 오셔도 열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나와 저를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들어서자 수백 개의 금고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지점장은 그중 한 곳 앞에서 멈춰서서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열쇠와 저희 은행 열쇠 두 개가 모두 있어야 열립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구멍에 꽂고 돌렸습니다. 지점장이 나머지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 그리고 USB 메모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서류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라고 적힌 아들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죠. 이것이 정말로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금고 안의 내용물을 모두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저 봉투와 USB 안에 달려 있었죠.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아들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죠.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식탁 위에 가방 속 내용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역시 아들의 필체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 제가 엄마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엄마가 이 금고를 열었다는 건 문지연이라는 여자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미리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제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씨가 원하는 건 제 사랑이 아니라 제 돈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내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늙은 어미 걱정할까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지켜주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죄했죠. 한참을 운 뒤에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이의 사치와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고요. 그 여자가 제게 주었던 상처와 배신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 여자와 그 배후의 남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이 USB 안에 제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담아두었어요. 엄마, 부디 이걸로 그 여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늘에서라도 엄마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지켜볼게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제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복수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죠.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쓰던 것을 제가 혹시나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찾아볼 때 쓰라며 주고 간 것이었죠. 컴퓨터를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한참 만에 켜진 노트북에 아들이 남긴 USB를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 아이콘이 뜨고 그것을 클릭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라는 이름의 폴더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 폴더를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하자 잠시의 정적 끝에 너무나도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녹음을 시작한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문지연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지쳐 있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음성 일기였어요. 저는 스피커에 귀를 바싹 댄 채 숨을 죽이고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잦은 외박, 늦은 귀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잠가놓기 시작한 휴대폰.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를 믿으려 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연이가 숨겨둔 카드 명세서였어요. 거기에는 아들도 모르는 고급 호텔, 명품관, 비싼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옷을 산 기록까지 있었죠. 바보 같았다. 왜 진작 몰랐을까? 그녀가 내게 웃어주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내 뒤에 있는 돈을 보고 웃었던 거라는 걸.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죠.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배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된 것이었죠.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주말에 문지연에게 모든 것을 밝힐 생각이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용수야, 네가 끝내지 못한 연극, 이 엄마가 끝내줄게. 아주 화려하고 통쾌한 마지막 장면을 선물해 주마. 아들의 음성 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저는 잠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제게 슬픔이 아닌 싸워야 할 이유와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이번에는 사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10장 남짓한 사진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을 열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문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죠. 지연이는 제 아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정말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번지르르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비싼 옷과 시계,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까지.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연이어 확인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모습,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는 차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촬영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이 사진들을 찍고 또 바라보았을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 파일은 사진이 아니라 그 남자의 신상 정보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름은 백상철, 나이는 40 초반, 직업은 개인 투자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죠. 아들이 직접 뒷조사를 해서 알아낸 정보인 듯 했습니다. 백상철. 저는 그 이름을 종이에 크게 적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지연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내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원흉일지도 모르는 남자. 저는 이 남자의 정체부터 완벽하게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그때 아들의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을 쓰세요, 엄마. 돈 아끼지 마시고요. 그래, 지금은 돈을 아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있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흥신소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내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독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다방에서 흥신소 소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까맣게 탄 얼굴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남자였죠.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백상철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그는 이야기가 끝나자 담배를 비벼 끄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이런 사건 제가 아주 전문입니다. 돈 받은 만큼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죠. 그의 눈빛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함께 반드시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남겨준 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저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소장은 돈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주일 안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소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그가 건넨 보고서의 첫 장에는 백상철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백상철이 아니었고 직업 역시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며 부유한 집안의 여자나 돈 많은 유부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이나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그에게 당한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사건 기록까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법은 항상 같았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마음을 얻은 뒤 거액의 돈을 챙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지연은 그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또 다른 먹잇감, 어리석은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마 백상철은 지연이에게 접근해 아들의 재산을 노리도록 부추겼을 테고 순진한 건지 탐욕스러운 건지 모를 지연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의 죽음까지 방치하며 보험금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죠. 결국 뱀이 뱀에게 물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문지연. 하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기꾼에게 속았을 뿐일지 몰라도 제 아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 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으니까요. 이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 복수의 대상은 문지연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뒤에서 조종한 진짜 뱀의 머리, 백상철까지 함께 심판대에 올려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둘이 함께 파멸하게 만들어주마.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해주겠어.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백상철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니 복수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내 아들은 용수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아들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상대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들이 남겨놓은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들을 마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폴더, 문서 폴더를 열었죠.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거래 내역서, 보험증권 등 아들의 재산과 관련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날짜를 확인하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시점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식 거래 내역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아내가 본격적으로 외도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몇 달에 걸쳐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팔았습니다. 마치 개미 투자자가 주식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금매로 처분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골의 작은 땅까지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매매 날짜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두 달 전이었어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아들이 처분한 모든 자산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아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 손에 쥔 수억 원의 현금을 모두 은행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법의 추적을 피하기 가장 용이하다는 무기명 채권과 골드바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와 공동 명의로 만든 개인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순한 이혼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문지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고 그녀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떼어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나면 법적인 상속은 아내인 문지연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들은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 겁니다. 아들은 문지연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와 자신의 사망 보험금 수령인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문지연과 백상철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였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돈을 손에 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들 전체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재산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개인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탐욕스러운 아내와 그 배후의 사기꾼에게 거대한 덫을 놓았던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건 돈이지? 그래, 줄게. 하지만 그건 내 재산의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알맹이는 내 어머니에게 돌아갈 거고 니들은 그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결국 파멸하게 될 거다. 마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죠. 내 아들은 결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운 영리하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임무를 넘겨준 것이죠. 어머니, 제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이제 어머니가 화려하게 춤을 출 차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아들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흥신소를 통해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요. 제 손에는 이제 아들이 남겨준 막대한 자금과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그래, 용수야. 네가 차려놓은 이 멋진 잔치상, 이 어미가 아주 맛있게 받아주마.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의 문턱까지 끌고 가줄게. 아들이 남긴 증거와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문지영과 백상철이라는 두 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아들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사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바로 전날 밤에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사고나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에 문지연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을 거라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실에 앉아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 집에 드나들 때마다 마주쳤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죠.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살던 인상 좋고 친절했던 아주머니. 그분은 제가 아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었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며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용수도 그 아주머니를 이웃사촌이라 부르며 무척 따랐죠. 그래, 그분이라면 무언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직접 만든 약과를 조금 싸들고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아들의 집 현관문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나 용수 씨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그 일은 정말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던 총각이.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제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위로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죠. 아주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용수가 가기 며칠 전에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없었나요?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제 질문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사람 자주 다퉜어요. 아주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 구조 탓에 그녀는 본의 아니게 아들 부부의 싸움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주로 돈 문제였고 싸울 때마다 고성을 지르는 것은 항상 며느리인 지연이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용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더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님이 악을 쓰더라고요. 이 무능한 인간, 당신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하고요. 무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수 씨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 아마 이혼 서류이거나 혹은 재산 관련 서류였을 겁니다. 아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연이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아주머니는 무언가 더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님. 그날 밤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며느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허둥지둥 뭔가를 버리는 걸 봤어요. 버리다니요? 뭘 버렸는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분명히 봤어요. 용수 씨가 매일 먹던 주황색 약병 있잖아요. 그걸 다른 쓰레기랑 같이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약병을 버리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다 먹은 약병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용수 씨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자꾸 그 장면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약병, 심장약. 아들은 그 약을 하루라도 거르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지연이 그 약을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쓰레기통 바로 수거해 가나요?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요.
그날 아침에 버렸으면 아마 다음날 새벽에나 가져갔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혹시나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칠 전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겠냐고 간절히 부탁했죠.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자식을 잃은 늙은 어미의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결국 저를 CCTV 녹화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아들이 사망하던 날 아침의 영상을 찾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문지연은 이른 아침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봉지를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대형 수거함 깊숙이 던져 넣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죠. 그녀는 약병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찾기 힘든 곳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비록 법적인 증거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문지연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과 CCTV 영상은 제 가설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문지연은 아들의 심장약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버렸고 그것이 아들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의 행동과 아들의 죽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의 의료 기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동네의 작은 내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원장님은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고 용수가 코 흘리게 시절부터 봐오셨던 분이라 저와도 안면이 있었죠. 병원에 들어서자 원장님은 진료 중간에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다가도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용수 일은 정말 저도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바른 청년이. 원장님은 진심으로 제 아들을 애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오늘 병원에 온 이유를 설명했죠.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용수의 마지막 의료 기록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원장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니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말이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원장님께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개인금고에 편지와 함께 넣어두었던 의료 대리인 위임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 열람 및 결정 권한을 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것이죠. 아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저는 이것을 준비했을 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마 아들은 자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문지연이 멋대로 의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서류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이제 아들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되어 제 손에 들려 있었죠. 위임장을 꼼꼼히 읽어본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수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을 줄이야. 알겠습니다, 사모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원하시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자신의 진료실로 안내했고 컴퓨터를 켜서 용수의 진료 기록을 화면에 띄워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지만 애써 눈을 똑바로 뜨고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병력과 처방 내역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원장님은 기록을 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수는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3개월치 약을 한 번에 처방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병원에 온 게 원장님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 바로 이틀 전이었네요. 그날 와서 정기 검진을 받고 늘 먹던 심장 약 3개월치 처방전을 새로 받아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약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처방전으로 약을 수령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 병원과 연계된 바로 아래층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즉시 수화기를 들어 약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입모양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마른 침을 삼켰죠. 네, 김 약사님. 저 최 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은 김용수 환자, 네, 맞습니다. 그 환자 처방전이요. 혹시 그날 약 타갔는지 기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수화기 너머에서 무어라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듣는 원장님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마침내 원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 이상하네요. 약국 말로는 그날 처방전 접수는 되었는데 정작 약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접수하고 10분이면 약이 나오는데 약이 나온 뒤에 환자가 그냥 사라져서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졌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접수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이 나오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혹은 문지연에게 약을 찾아오라고 부탁했겠죠. 하지만 문지연은 그 약을 찾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아들에게는 약을 샀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는 미리 숨겨두었던 빈 약병을 버려 마치 약을 다 먹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죠.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아들에게 그 약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문지연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처방 기록과 약국 통화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원장님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는 듯 말없이 서류를 준비해 주었죠. 병원을 나서는 제 손에는 뱀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과 아들의 음성 파일,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렸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은
문지연이 아들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의료 기록과 증언들까지.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이 무기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지영과 백상철이 그들의 죄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방심하고 있는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최근 근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죠. 그의 보고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지영과 백상철은 제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그야말로 흥청망청 살고 있었어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매일같이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며 쇼핑을 즐기고 밤에는 고급 술집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 그들에게는 한바탕의 화려한 파티를 위한 자금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장은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소장님, 두 사람이 곧 약혼 파티라는 걸 연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지인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약혼 파티.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마련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소장에게 그 파티의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초대 손님 명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죠. 며칠 후 소장은 약속대로 모든 정보를 제 손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에게 접근해 파티 준비를 돕는 이벤트 업체 직원인 척 위장하여 모든 정보를 빼냈다고 해요. 초대 손님 명단에는 그들의 유흥 친구들과 백상철에게 속아 그를 유망한 사업가로 알고 있는 허울뿐인 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는 문지연의 부모님 이름도 올라와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당신들 딸이 어떤 아이인지 당신들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게 해주어야지. 저는 명단을 보며 몇 명의 특별 손님을 더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흥신소 보고서에 나와 있던 백상철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소장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파티에 와서 모든 것을 폭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그녀도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결국 용기를 내주었죠. 두 번째로 초대한 손님은 제가 미리 섭외해 둔 기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초대한 것은 아니었죠. 유명 사업가와 재력가 미망인의 세기의 약혼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몇몇 연예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특종 냄새를 맡고 분명히 파티장으로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USB에 담겨 있던 모든 증거, 즉 문지영과 백상철의 불륜 사진, 아들의 고통이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과 의료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을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죠.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 그들의 파티는 곧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파티 날짜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 아들이 제 환갑 때 맞춰주었던 가장 곱고 기품 있는 한복을 꺼내 정성껏 다림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복수를 집행하러 가는 어미의 갑옷이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아들의 사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용수야,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어미가 어떻게 저것들을 무너뜨리는지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보거라. 약혼 파티가 열리는 날 하늘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어젯밤 정성껏 다려두었던 짙은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아닌 차갑고도 깊은 결의를 상징하는 색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옅은 화장까지 마치고 거울 앞에 서니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늙은 어미는 없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복수의 화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한번 품었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지자 호텔 로비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죠.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문지연과 백상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지연은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백상철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싼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죠.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역겨움을 넘어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오늘 저들의 웃음이 어떻게 비명으로 바뀌게 될지 조용히 상상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연회장 안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육중한 문 앞에 선 2명의 직원이 저를 막아섰죠. 초대받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 온 문지연의 부모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초대장을 확인한 직원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연회장의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랑을 맹세하려던 문지연과 백상철의 얼굴이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문지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웬 노인이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어 있는 문지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죠. 지연아, 내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성대한 잔치를 열었니? 참 대단하구나. 제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셔? 그러게 용수 씨 어머님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문지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를 향해 어머님 여긴 어떻게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백상철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굳은 얼굴로 저와 문지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신호를 약속했던 영상 기술자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죠. 그 순간 단상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을 발하며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첫 화면은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는 문지연과 백상철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밑에는 제 아들 용수가 살아있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레스토랑에서, 백화점에서, 호텔 앞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크린을 채워나갔습니다. 장내의 술렁임은 경악에 가까운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바람 피운 거였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문지연은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들의 경악에 묻혀버린 뒤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파티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가장 잔인한 법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사진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는 사이 저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제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용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녹음을 시작한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문지연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피커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스크린에는 아들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화면과 함께 아들의 생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내는 자신에게 점점 차가워졌고 밤마다 몰래 나가 누군가와 통화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숨겨둔 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연회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문지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당장 끄란 말이야. 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동정심 하나 없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죠. 특히 하객들 사이에 앉아있던 제가 미리 파악해둔 그녀의 몇몇 친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상철 역시 처음에 여유만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며 무언가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아들의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상 위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백상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그리고 당신, 백상철 씨, 당신이 내 며느리를 뒤에서 조종하며 내 아들의 재산을 노린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 폭탄 선언의 장내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상철은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와 지연 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아드님 일은 안타깝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모함하시면 안 되죠. 그의 뻔뻔한 태도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담는구나. 저는 그를 비웃어주며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성대한 약혼식을 열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아들의 목숨값인 사망보험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겠죠. 안타깝게도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 아들의 진짜 재산은 단 한 푼도 당신들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상철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 똑똑한 아들은 당신들의 정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거든. 당신들이 손에 쥔 그 보험금은 내 아들이 당신들의 탐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던져준 아주 작은 미끼에 불과했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백상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저를 향했던 시선을 옆에 서 있는 문지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알아본 거랑 다르잖아. 라고 따져 묻는 사기꾼 동업자를 추궁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문지연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모든 재산이 우리 거라고 했어. 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리 연락해둔 백상철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직진하더니 백상철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죠. 이 사기꾼,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나랑 결혼하자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빌려간 내 피 같은 돈. 당장 내놔. 여자의 절규에 백상철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리 제보를 흘려두었던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죠.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상철에게 뺨을 맞은 그는 다른 피해 여성과 멱살잡이를 시작했고 문지연은 자신이 사기꾼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추악한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듯 서둘러 짐을 챙겨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들을 배신하고 기만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장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집중되었어요. 문지연.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마스카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처참했죠. 네가 저런 사기꾼에게 놀아난 것도 내 아들의 돈을 탐낸 것도 나는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 하지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건 바로 네가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다는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문지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용수 씨는 그냥 심장마비로. 닥치거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마비? 그래, 심장마비였겠지. 하지만 그 원인을 네가 제공했다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저는 영상 기술자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며칠 전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했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던 날 아침 문지연이 검은 봉지를 들고 나와 대형 쓰레기 수거함에 무언가를 버리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영상인가 싶어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날 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고 문지연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며 악을 썼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들의 약병을 버리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증언까지 전부 말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다음 증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과 약국의 통화 내역 확인서였습니다. 내 아들은 죽기 이틀 전 병원에서 석달치 심장 약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약국의 처방전을 접수했지. 하지만 너는 그 약을 찾아가지 않았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내 아들에게 약을 주지 않았던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륜이나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인 방조 혹은 그 이상의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을 넘어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차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문지연에게 꽂혔습니다. 공범인 백상철마저 완전히 질렸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뒷걸음질 쳤죠. 완전히 고립되고 모든 것이 탄로난 문지연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뉘우침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추악한 발악이었죠.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약을 일부러 찾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 그 인간이랑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당신들이 알아?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썼습니다. 매일 약봉지를 달고 사는 남자랑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내 청춘, 내 인생, 그 인간 때문에 다 망쳤다고. 백상철 씨는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왕자님이었는데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악독하고 이기적인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고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파티장 밖에서 대기시켜 두었던 것이었죠. 경찰들의 등장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백상철은 도망가려다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문지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경찰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경찰은 그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지연 씨, 고 김용수 씨 사망 사건의 중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장면이었죠. 백상철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죄를 증언할 피해자가 여럿 나타난 뒤였죠. 두 사람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화려했던 약혼 파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원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깊은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재력가 미망인과 전문 사기꾼의 약혼 파티, 살인 사건으로 막을 내리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그날 밤의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세상은 제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고 며느리 문지연과 사기꾼 백상철의 만행에 분노했죠. 기자들이 벌떼처럼 저희 집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는 법의 심판에 맡기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아들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개인금고에 남겨둔 무기명 채권과 골드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액수였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아끼고 모은 제 아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저를 위해 쓸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생전 아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재능도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꿈을 접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죠. 그런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라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단 설립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김용수 기념예술장학재단으로 정했죠. 그리고 문지연의 더러운 흔적이 남아있는 아들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역시 모두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 집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던 날 저는 담담하게 아들의 유품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들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을 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죠. 스케치북에는 온통 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 잠든 얼굴, 화내는 얼굴까지. 아들은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지연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런 괴물을 만들어 놓고도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늙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딸의 죄는 부모의 죄라며 자신들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분이 제게 무릎 꿇을 일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그리고 그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지연의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들 딸이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용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 빌어야 할 것이고 죄의 대가는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길고 잔인했던 복수극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지연은 마지막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상철 역시 상습 사기죄로 10수년의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죠. 모든 판결이 끝났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은 날, 저는 그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커다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느리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분노나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운 장학재단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재단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신진 작가 전시회가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갤러리에 들어서자 젊은 작가들의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작품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젊은 작가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과 김용수 작가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청년은 제 아들을 작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래, 내 아들은 비록 생전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다른 젊은이들의 꿈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겁니다. 전시회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저는 꽃집에 들러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죠.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아들의 비석 앞에 서니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석을 깨끗하게 닦고 가져온 국화를 꽂아주며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용수야, 엄마 왔다. 오늘 네 이름으로 열린 첫 번째 전시회에 다녀오는 길이야. 네 후배들이 아주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더라. 하늘에서 보고 있었니? 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이야기, 젊은 작가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제법 평온해진 제 일상에 대해서도요. 마치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괜찮아, 아들.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아. 그저 네가 남겨준 이 좋은 일들 하면서 너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그림 실컷 그리면서 편히 쉬렴.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설 때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저도 괜찮아요.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는 복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 뜻을 세상에 아름답게 남겨주었으니 이제 저도 제게 남겨진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차례였죠. 물론 제 아들 용수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고서 말이죠.